벌써 평가단이 이제 9회차 돌아왔네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전체 범위가 이제 전반적인 범위가 한 바퀴 정도 이제 다 돌아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아마 소득세 쪽에 들어갔을 거예요. 소득세 기본적인 배경을 풀 수 있는가 없는가 이제 그런 문제로 지금 구성이 돼 있으니까요. 이제 9회 문제 해설은 자, 1번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항목을 모두 골라라. 그럼 납세지하고 관련된 것들은 교수님들이 엄청 문제를 낼 때 즐겨 하세요. 그래서 납세지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먼저 거주자하고 비거주자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거주자의 납세지는 먼저 주소지로 가는 거예요. 자, 주소지가 제일 먼저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소가 없다. 주소가 없는 거주자의 납세지는 사업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소지가 없다. 그러면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가는 거예요. 자, 거소지로 가겠습니다. 주소지가 있으면 주소지로 가고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가요. 자, 두 번째. 그럼 납세지란 그랬어요. 그럼 납세지란 소득세의 관할 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럼 납세지라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소득세를 물어봤으니까 관할 세무서를 정하는 그 장소를 납세지라고 그래요. 어디 세무서에다 세금을 낼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나가 들어가야 되겠죠. 나. 근데 가는 올바른 지문이니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네요.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이제 1번 순위가 납세지가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가는 거예요. 국내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없으면 자, 두 번째 2순위예요. 비거주자의 사업장이 있는 그랬잖아요.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아니라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가고 사업장 소재지가 없으면 국내 소득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옳지 않는 걸 찾아라겠으니까 나하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놓고 보니까 정답이 4번 그랬죠. 정답이 4번 됐던 거예요. 갑자기 납세지 문제를 이렇게 내니까 진짜로 어렵네요. 그래요. 상당히 까다롭죠.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주자하고 비거주자의 납세지가 31회 때도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납세지 문제가 한 줄, 두 줄을 출제했어요.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납세지 문제를 풀 줄 알면 그러면 국세에 대한 납세지가 일단 주소지고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가고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로 가는데 사업장 소재지가 없으면 국내 소득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1번은 찾아냈어요. 자, 2번 가보죠.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예요? 대신에 2월 28일 날 양도했는데 여기서는 토지네요. 토지고 부담부 증여는 아닙니다. 그러면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네요. 그럼 2개월이니까 4월, 달의 말일로 가니까 4월 30일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예정신고 기한은 4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그 달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월에다가 1을 더하니까 4월 30일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3번.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러면 3월 21일 날 주택을 양도했다. 그리고 3월 21일 날 주택을 양도했으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니까 여기다 또 2개월 하니까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는 6월 30일이 아니라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하면 되네요. 그런데 옳은 걸 찾으라 했어요. 또 확정신고로 납부할 세금이 1,600이다. 1,600만 원이면 1,000만 원 넘었죠. 1,000만 원 넘었으니까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이제 1,000만 원은 넘고 2,000만 원이 안 넘었죠. 2,000만 원이 넘지 않았으니까 1,000만 원 초과액을 분할할 수 있으니까 1,000만 원 초과액 600을 분할할 수 있는 2번 맞았네요. 그다음에 3번은 예정신고로 납부할 세금이 2,000만 원이다. 예정신고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1,000만 원 넣으면 되니까 예정이든 확정이든 1,000만 원만 넘으면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양도차손, 손해봤다. 양도차손, 양도하면서 손해보고 팔아도 예정신고를 해야 돼요. 세금 낼 게 없어도 세금 신고는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하지 않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다. 세금 낼 게 없다. 세금 낼 게 없어도 예정신고 안 했더라도 확정신고 때 신고를 하셔야 돼요. 예정신고로 내야 될 세금이 예정신고 때 아무것도 없죠? 그래도 확정신고로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확정신고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제 4번은 예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요게 예전에 사법고시 문제에서 출제했던 문제를 제가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여기다 다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기억은 예정신고를 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그래서 성립 시기는 예정신고는 1개월 단위로 하고 확정신고는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예정신고는 1개월이니까 그 달의 말일에 성립하는 거예요. 달의 말일에 성립합니다. 그럼 올바른 건데요. 기억은 맞았어요? 자, 니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예정신고를 안 했을 때는 정부가 세금을 계산해서 그 사람에게 통지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맞았네요. 요즘은 잘 못 풀어요. 아니요, 예정신고 안 하고 확정신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예정신고를 안 하면은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정부가 고지서를 보낼 수 있다는 걸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번.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 그런 건 없어요. 옛날에는 세액공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예정신고하고 돈을 다 냈더라도 세액공제라는 건 없습니다. 또 예정신고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도 하여야 한다 그랬잖아요. 꼭 해야 되죠. 반드시 해야 될 항목이니까 안 했을 때는 가산세가 부과되겠습니다. 그러면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디귿, 니을 이렇게 찾으면 되죠. 디귿, 니을. 정답은 5번이네요. 자, 문제 5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1번은 토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분기?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그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면 돼요. 그다음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할 의무가 없는 게 아니라 하여야 한다. 자, 3번.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건물을 양도했을 때는 취득 당시에 실거래가가 있으면 실거래가로 계산하시면 되겠지만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는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어서 환산 취득 가격으로 대신 취득 가격을 잡았을 때는 그 환산 취득 가격에 산출 세액이 아니에요. 그 환산 취득 가액에 여기에 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리겠습니다. 환산 취득 가격이나 감정 가액을 취득 가격으로 인정했을 때는 그 인정받았던 환산 취득 가격이나 감정 가액에 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산출세액에다가 가산세를 물립니다. 그래서 또 틀렸어요. 상당히 어렵네요, 이거. 그 다음에 예정신고로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예정신고 때도 1,000만 원 초과하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예정이든 확정이든 1,000만 원만 넣으면 모두 다 가능하겠습니다. 5번은 해당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해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2번 이상을 했지만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이미 신고한 것과 다시 합산해서 신고를 1년치를 합쳐야 되는데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예정신고 금액과 확정신고 금액이 서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반드시 다시 해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시는 거예요.
자, 문제 6번 가보죠. 문제 6번은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고른 걸 찾아라 그랬어요. 분할납부니까 금액은 여기서는 소득세니까 1,000만 원을 초과하면 1,0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럼 1,000만 원 이렇게 나왔죠.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그러면 니은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네요. 야, 니은. 1,000만 원을 초과한 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2개월 안에 분할해서 낼 수 있습니다. 2개월 그러면 미음이 들어가면 되겠죠. 정답은 4번 이렇게. 자, 7번. 국외자산 양도.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럼 첫 번째 1번은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었던 거주자에 한해서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해서 국외자산 양도 시 납세의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차감하지 않지만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차감이 가능해요. 그럼 정답은 2번이 틀렸네요. 네, 3번은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가액이든 취득가격이든 모두 실지거래가격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실거래가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그 당시에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갑니다. 그 당시에 현황을 반영한 시가, 요게 2번이에요. 이렇게 순서를 잡아야 돼요. 먼저 실거래가가 있으면 실거래가로 먼저 계산하시고, 실거래가가 없으면 그 당시에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가겠습니다. 이제 양도 차익을 외국 돈으로 표시된 것을 우리 돈으로 바꿀 때는 그때 당시에 이 환율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도는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수령일 현재 환율을 적용하고, 취득이나 필요경비는 돈을 지불했으니까 지출일 현재 환율을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수령은 양도, 지출은 요거는 필요경비. 근데 국외자산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해도 외국은 미등기 이걸 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국은 등기를 안 하는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미등기 상태로 양도를 했을지라도 6에서 45%의 세율이 적용이 돼요. 이 45% 가는 건 6월 1일 이후를 우리 시험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6에서 45%. 그럼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미등기라고 해서 70% 세율로 가면 안 되고 외국 것은 6에서 45% 세율로 갑니다. 8번으로 가보죠.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은 이제 국가 소유의 토지와 내 농지를 서로 교환했을 때는, 국가의 땅하고 내 농지를 교환했을 때는 비과세가 가능해요. 그럼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 큰 편의 4분의 1 이하가 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요. 파산 선고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그럼 파산 선고 처분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내 재산을 전부 법원에 넘겨서 파산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발생한 소득은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은 2년 전에 개정돼서 들어온 건데, 이제 지적 재조사에 대한 경계 확정으로 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고 조정금을 받았네요. 받은 조정금에 대해서는 이 조정금은 거래하고 받는 게 아니라 조정을 하기 위해서 받는 돈이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에 실지거래가액이 10억이다. 그럼 9억이 초과됐네요. 실거래가로 9억이 초과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5년, 거주기간 2년, 다 채웠네요. 비과세 요건 충족됐죠. 그럼 양도차익은 전부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게 아니라 10억이라고 해서 과세 안 하는 게 아니라 9억까지만 비과세고, 9억까지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억 초과분은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어요. 그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한 개를 보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그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개를 보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당연히 비과세에 해당이 되겠죠. 조합원 입주권도 여기는 주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9번. 1세대 1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주택에 딸린 토지를 나누어서 양도하는 경우에, 그러면 위에 건물은 가만히 놔두고 밑에 있는 땅만 띄어서 팔게 되시면, 토지만 따로 분할해서 양도하게 되시면은 그때는 주택에 딸린 토지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주택에 딸린 토지가 아니라 땅만 띄어서 팔았으니까 그냥 나대지 상태의 양도로 봐요. 나대지 상태의 양도로 봐서 과세 대상이 돼버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주택을,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동시에 양도했을 때는 먼저 양도한 건 과세, 나중에 양도한 건 비과세. 그럼 먼저 팔고 나중에 팔고의 순서를 정할 때는, 그때는 순서를 정할 때는 거주자 본인이 선택한 순서에 따르겠습니다. 3번이요.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공부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양도한 사실이 확인만 되면은 1주택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매매 계약서라든지 실제 통장에서 잔금 거래 내역을 확인을 해주시면 공부상은 2주택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라고 봐서 1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틀렸네요.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는 공동소유자 각자 집으로 보는 거예요. 공동소유자 각각 집 한 채씩으로 보는데, 단 예외적으로 1세대가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는 세대 1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내 배우자가 집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는 부부가 집 하나 가진 걸로 보는 거지, 나도 하나, 배우자다, 우리 집 2개, 이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지분이 큰 자의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각자 주택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다. 그러면 전체를 묶어서 한 집으로 팔았으니까 그때는 단독주택으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됐네요. 10번 문제로 가보죠. 1세대 1주택 범위에 대한 조문의 내용이다.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걸 찾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민간임대, 이거는 뭐냐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기간을 불문하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2년 보유를 안 해도 다음에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민간 임대주택은 그 집을 임차해가지고 임차해서 양도일까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만 거주를 했으면 돼요. 그래서 그 집에서 들어가서 살았던 거주기간이 5년 이상만 되시면은 다른 거 보유기간 2년 묻지 말고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이라든지 학업 때문에 또는 몸이 안 좋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족 모두가 이사를 갔을 때는 그 집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하고 이사를 가시며 1년 이상만 거주하고 이사를 가시면은 그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억번은 5년, 니은은 1년.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번 평가단 문제에서 양도소득세 납세 절차부터 비과세까지 해서 이제 한 범위가 딱 끝났어요. 자, 세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범위가 끝났어요. 오늘까지.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이제 범위를 조금씩 범위를 늘려가지고 이제 예전에 제가 앞에서 문제를 낼 때 조세 총론을 제가 먼저 문제를 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까지 문제를 끝내고 이제부터는 조세 총론을 저희 임기훈 선생님이 제가 냈던 문제를 변형을 살짝 시키면서 임기훈 선생 스타일로 총론이 문제가 출제됐을 때 어떻게 문제가 출제됐는가를 이제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바퀴째 돌아갈 때는 예전에 제가 출제했던 범위는 임기훈 선생이 출제하고 임기훈 선생이 출제했던 범위는 제가 출제하는 걸로 제가 스케줄을 짜놨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스케줄이 나가니까 이 선생님이 출제할 때하고 여기 출제할 때 포인트가 좀 다르네. 그걸 느끼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평가단 하신 분들은 그 끝까지 참여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2번 이상만 성적을 제출하지 않고 참여를 안 했을 때는 이제 두 번째 하반기에 가서 다시 재모집할 때 자동 탈락이 되니까 더 이상 신청을 못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평가단을 유지를 해서 시험에 얼마만큼이 몇 프로가 합격하는가를 저희가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그래서 이 평가단 문제를 푸시면서 매주 성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요거를 좀 보려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 풀다가 잘 안 된 게 있으면은
그 문제들을 다시 기본서나 요약서를 찾아보면서 지문 다시 익혀주시고, 또 이 해설 강의를 듣고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교재를 한번 막 찾아보세요. 본인 스스로 공부 좀 해주셔야 되니까 찾아보시고, 찾아도 내용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질문을 남기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평가단 그쪽에 질문을 올리시면 저희가 이제 매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부서 이제 우리 이제 본사 직원님들 고생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모아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답변이 안 되고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선생님들 학습 질문란이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와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거기다 올려놓으면 도저히 이제 담당자 되신 분들이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면 저희한테 통보가 와요. 그럼 저희가 가서 달아주고 이러니까,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그냥 책도 안 찾아보고 답을 달지 마시고 거기다 질문 올리지 마시고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 내 생각하고 다르다. 그럼 그때는 거기다 글을 올려가지고 이거 선생님 좀 이상해요. 이거 좀 해설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만 참여를 해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8회, 9회까지 이렇게까지 왔다는 것은 지금 한 2달 동안, 2개월 동안 또는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엄청 잘 따라오신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남는 시간이 몇 개월 안 남았어요. 5월달, 6월달, 7월, 8월, 9월, 10월. 6개월 남았잖아요. 이 6개월이라는 이 시간 동안 이제 따라오시면 분명히 전범위를 한 5번 이상은 돌릴 수 있어요. 전범위를 5번 이상 문제를 풀면서 이 정도 문제 풀면 어떻게 문제 나와도 풀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네요. 네, 여기서 해설을 마치죠.